반갑습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학교가 직면한 현실은 고교학점제 현장 진단 간담회 사회를 맡은 정책위원장 장승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또 유튜브로 지금 함께하고 계신 선생님도 계실 텐데 또 방청하시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 댓글창에 의견도 남겨주시고 질문도 함께 해주시면 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정재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구다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강경숙 국회의원실 서용선 보좌관님 나오셨습니다. 네, 최근 가장 화두가 됐던 것은 뭐니 해도 출석 체크 문제였죠. 교과교사와 담임교사와의 권한 및 소통 문제로 현장이 굉장히 혼란에 빠졌었는데요. 먼저 구다슬 선생님께서 전반적인 상황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고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추가적으로 말씀 주실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지금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이번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으로 인해서 가장 불편함을 겪고 있을 군에 속한 분들의 대표로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들은 작년과는 달리 출결 관리 나이스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의 출결 상황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 과정이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냥 하루가 끝났으니까 오늘 누가 어디 빠졌고 언제 들어왔고 그러니까 출결에 대한 내용을 나이스에 기록을 한 번만 하고 끝내면 됐거든요. 그래서 일과가 끝나고 아니면 다음날 아침에 이제 출결 마감이라는 걸 하면 되는데 올해부터는 이 출결 마감의 권한을 이제 교과교사와 담임교사가 이제 분담해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 학교도 이제 7교시까지 수업이 있으면 출결 마감을 작년에 담임 혼자 하면 될 것을 올해부터는 1교시부터 7교시에 들어오는 교과 선생님들이 다 마감을 하셔야 되고, 물론 아이들이 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주고 모두 다 출결이 정상적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학교가 현장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뭐 질병, 뭐 기타, 그리고 인정, 그리고 네, 요거를 다 구분해서, 이것도 마음대로 구분하면 안 되거든요. 다 근거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이거를 기록을 해놔야 그날이 마감이 되고, 그거를 원래 담임 혼자 하던 것을 사실 교과교사는 어느 정도는 이제 담임에게 맡기고 작년까지만 해도 수기 출석부가 있긴 있었으나 보조장부로 사용되면서 굴러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교과교사도 학생이 교실에 없으면은 기록을 해야 되고, 담임도 그거를 왜 애가 없는지를 교과교사한테 전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학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거 다시 이제 나이스 출석부가 아닌, 나이스 출결 마감이 아닌 또 다른 보조 장부를 만드는 학교들도 꽤 생겼고요. 저희는 사실 종이 출석부를 통해서도 충분히 의사소통 되겠다 싶었는데 결국에는 또 담임교사들이 교과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뭐 3교시 마감이 안 돼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마감하면 안 됩니다. 이런 소통을 지금 추가적으로 하느라 굉장히 시간이 많이 허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올해부터 이제 큰 문제는 바로 나이스의 출결 관리 시스템이 엉망으로 도입되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나이스 출결 문제가 우리가 그동안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또 미흡했는지 그런 부분에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보통 나이스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변화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이제 17년차 교사인데 꽤 많이 봐왔거든요. 뭔가 이제 우리 나이스 시스템 안에서 새로운 기능이 들어오거나 새로운 메뉴가 들어올 때는 적어도 학기 단위, 그리고 뭐 1년 단위, 1년은 그대로 싹 갔다가 내년에 뭐가 들어오거나 해서 조금씩 바뀌어 왔는데 이번 출결 관리는 굉장히 실시간으로 지금 3월 내내에도 여러 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무부장님들은 안내를 했는데 그 안내한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또 새로 안내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교사와 교과 교사들은 혼란하고 또 그들에게 뭔가 지침을 전달해 줘야 되는 교무부장님과 교감 교장 선생님들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실례로 지금도 사실 계속 개선 중입니다. 지금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좋은교사 운동 톡방에 앞으로 교육부가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발표한 내용을 이제 올려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게 또 일정 부분 이루어졌고 또 아직도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가장 큰 문제는 클릭 수를 좀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교사는 원래 안 하던 일을 이번에 하게 된 거잖아요. 원래는 어느 정도 담임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학생의 출결 상황을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를 뭐 책임지고 한다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 고교학점제가 잘 도입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대학 교수들을 생각을 해보면 학생들의 출결 처리를 한 중간고사쯤 가서 조교와 함께 야 얘 있었냐 없었냐 해가지고 마무리 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 고등학교처럼 당일 마감을 해야 하고 그거를 또 월 마감해야 되는 구조라면 정말 클릭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교과교사가 책임지고 자기 수업에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정확히 따로 기록해 놓고 한꺼번에 뭐 언제 얘가 없었다 언제 얘가 없었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손쉽게 해결될 일을 지금 나이스 시스템에서는 뭐 작년에도 매년 일마감 월마감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또 교과교사에게 요구하게 되면서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나이스 시스템 개선은 한꺼번에 마감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 주겠다. 교과교사가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수업이 잘 돌아갔으면 그러니까 몇 개만 체크하고 마감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은 안 돼 있으니까 많이들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원클릭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이런 문제를 때문에 김진훈 선생님 학교에서는 여러 방편을 이렇게 활용하셨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어떤 노력들이 있으셨어요? 네, 지금 이제 바뀐 고교학점제에서의 출결은 그 수업을 담당한 교과교사에게 책임을 이제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이거는 일면 원칙적으로 보면 이제 맞지만 사실 이제 출결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구조는 담임교사가 그 아이의 이제 출결을 더 이제 확실한 정보들을 이제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과교사는 이제 그 시간에 이제 들어갔는데 담임교사는 이제 아침 조회하는 상황에서 질병 결석인지 뭐 질병 지각인지 출석 인정 지각인지 이런 여부를 조금 더 면밀하게 이제 파악을 하기 때문에 교과교사와 담임교사 간의 학생 출결에 대한 정보의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정보의 갭 때문에 교과교사가 수업 현장에서 학생이 없을 때 그냥 이제 체크만 하면 된다라고는 하는데 문제는 출석 인정 결석인 경우는 체크를 하지 않도록 또 돼 있단 말이죠. 근데 담임 교사로부터 이 학생 출석 인정 결석인지 아니면 이제 그냥 이제 질병 결석인지 여부를 교과교사가 실시간으로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난 다음에 나이스에 접속을 해서 그 아이를 이제 체크할지 말지에서 담임교사가 이제 정보 교류를 초기에는 그 정보 교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는 구글 공유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구글 공유 시트에다가 전체 학생의 명렬표와 시간과 날짜 이걸 다 박아 놓은 다음에 담임교사가 거기에 이 학생은 출석 인정입니다. 이 학생은 이제 질병 결석입니다.를 표시하면 교과교사가 이제 들어가서 그 공유된 문서를 보고 확인하는 그런 구조였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이스상에서 담임교사가 출석 인정 결석이라고 하면 교과교사도 같이 그게 볼 수 있게 시스템이 개선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그 출결 인정 여부가 실시간으로 그렇게 파악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의 그 학교 행사 때문에 학생이 잠시 뭐 별도의 이제 행사 준비로 출석 인정 결과로 되어 있는 경우를 담임교사도 이제 놓치고 나중에 그걸 파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건이 그렇게 이제 생기면 그 행사 담당 교사, 담임교사, 교과교사 간에 이 학생의 출결을 수정해야 될 요소가 계속해서 이제 메시지로. 근데
그 담당 교과 선생님이 또 다른 수업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연락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접촉을 시도해야 되는데 굉장히 번거로운 절차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출결 관련 그 메시지, 소통이 불과 이제 몇 달 전에 없었던 그런 업무가 추가되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제 불만이 이제 차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제 나이스 플러스도 참 이제 할 이야기가 많은데, 나이스 플러스라는 정말 이제 신세대 이제 나이스의 개념을 컴퓨터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옮겨오는 건가? 아, 이런 혁신이 있나? 역시 IT 강국 우리나라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웬걸 나이스 플러스는 참고용일 뿐, 나이스 플러스 상에서 출결 체크한 걸 가지고 출결 마감을 또 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스 플러스에서 교과교사가 스마트폰을 들고 수업 현장에 가서 아이가 빠졌구나 체크. 그리고 그게 나이스에 연동되는 거는 나이스 플러스에 체크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여부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이고요. 결국 1출결 마감, 교과 교시 출결 마감은 나이스 인증을 통해서 컴퓨터에서 클릭을 해야 1출결 이제 마감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거를 왜 별도로 이렇게 이중 작업을 하게 하는지 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아마 이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출결 마감까지 하는 것은 그럼 이제 좀 오류의 여지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아직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그런 최종 작업을 하기까지는 못 믿었다, 뭐 이런 이제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직 지금 출결 상황에 대해서는 뭐 이대로는 계속 못 버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선생님들의 불만이 정말 머리끝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김진우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교사들에게 쉬는 시간 10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다음 수업에 대한 준비, 어떤 학생들에 대한 상담, 또 그 수업에 대한 질의응답까지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출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겠구나라는 걸 좀 헤아려 볼 수 있었고, 또 말씀 주신 부분 중에서 나이스 플러스 같은 부분을 굉장히 좀 인상 깊은 지적이었는데, 오늘 저희가 대표님과 좀 해외 사례를 좀 공부하다가 핀란드의 월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앱을 통해서 출결 상담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앱인데, 선생님 말씀 들었을 때는 나이스 플러스가 그런 앱이 아닐까 기대감이 있었으나 현장 교사들은 굉장히 실망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나이스 플러스를 또 우리 기대대로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또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정재훈 선생님 학교에서는 출결 때문에 또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으셨어요? 예, 저희도 조금 처음에는 되게 놀랐어요. 일단은 예전에 출석부에는 출석 인정이더라도 자리 없으면 결과 표시를 다 하고 출석 인정 표시를 했었는데, 갑자기 그 표시를 이제 안 하니까 선생님들이 자리 없는데 얘를 슬래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갖고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결과적으로 선생님네 학교와 동일하게 저희도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담임과 교과 담임 사이에 오고 갔고, 그 외에도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를 이제 고민하는 과정에서 학점 이수제니까 3분의 2 출석을 교과 담임이 출결 체크하려는 의도겠구나. 근데 문제는 그렇게 출결 체크하더라도 담임이 고칠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담임이 고칠 수 있는 권한을 또 원래 갖고 있다가 며칠부터 또 가져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우리를 방해하려는 건가? 이런 마음까지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예전에는 출석 인정 학생회는 뭐 누가 기록, 창체 누가 기록을 안 하다가 이제는 얘네를 창체 실수도 288시간에 3분의 1을 채워야지 얘네가 18학점 학점 이수가 돼갖고 졸업하는데 문제가 안 되니까, 없지만 누가 기록을 했다고 시간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교육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거나 졸업을 시켜야 되니까 뭐 그 제도를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슬래시를 안 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받아들였는데, 그걸 실제 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출석부를 보고 선생님들이 사진을 찍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많으면 그걸 기억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려가서 기록하기 사진을 찍다가 나이스 플러스가 있는 걸 보고 선생님들이 나이스 플러스가 있어. 그런데 마감은 안 돼. 얘기하는 걸 보고 좋다 말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이제 그 사진 찍어서 그 사진 찍은 출석부 보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불러오기 기능으로 하면 불러오고 마감하고 하면 되니까 그나마 또 만족을 하다가 제 생각에 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미션을 줬는데 선생님들은 또 이것조차 적응하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은 저희 학교에서 거의 뭐 익숙하게 출결 업무를 하고 있어요. 이제 불평도 없어요. 야, 이거 안 바뀌겠지. 적응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주면 그냥 이거 왜 이렇게 해서 하다가 불만을 얘기해봤자 고쳐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뭐 구글 출석부라든가 이런 걸 동원해서 굉장히 이제는 익숙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런 게 좀 서글프더라고요. 네, 말씀 들으면서 교사들이 부쩍 내면화가 된 거네요. 그리고 또 굳이 담임의 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운동부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운동부의 졸업에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네요. 운동부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운동부도 이제 졸업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운동비가 출석 인정 일수가 뭐 며칠이라고 들었는데 그 출석 인정하는 시간에 대해서 수업도 다 인정해주고 창체 실수도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이제 운동부 담당 선생님한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 상황을 극복하려면 좀 학교에 이러한 지원이나 좀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제안 주실 만한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저부터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일출결 마감을 해야 되는가? 그냥 월출결 마감으로도 좀 충분히 관리가 되지 않는가? 얼마든지 좀 담임교사와 교과교사들이 이걸 매일매일 할 필요가 없으니 그런 문화가 아예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월출결 마감으로 그 달의 기록을 어쨌든 자기가 책임지고 기록을 하고 정말 안 맞게 되면은 담임교사가 이렇게 소통을 매일매일 할 필요 없이 월 말에 몰아서 하면 되거든요. 월출결 마감 이제 3월이 지나서 해보니까 3월 월출결 마감을 누를 때 3월달 내내 그 출결 마감을 안 한 사람은 쫙 알려줘요. 그게 나이스 메뉴에 있더라고요. 한 바닥 됩니다. 캡처된 게 있어요. 그거를 쑥 뿌리면 이제 선생님들이 아 맞아 내가 안 했지 하고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마감을 했냐 안 했냐고 그 안에 내용 자체는 사실 담임이 좀 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담임이 원래 그건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학생의 출결에 대해서 담임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핸들링 해야 되는 건 맞으니까 네 월출결 마감으로 고정을 하고 일출결 마감은 좀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제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안은 이거는 좀 나이스 자체에 대한 제안인데 왜 이런 고생을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어쨌든 이런 IT 서비스가 제공이 될 때 베타 테스터라는 걸 분명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출시하더라도 어떤 상품을 출시하더라도 베타 테스터들이 충분히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게 될까 안 될까를 연구한 다음에 릴리스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뭐 우리 나이스는 정말 너무 이 대한민국 선진 국가에서 에듀테크로 작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까? 근데 나이스야말로 에듀테크의 선봉장인데 이 나이스가 후진적이어야 되겠습니까? 나이스가 어느 정도 완벽한 상태에서 교사들한테 릴리즈가 돼야지 뭐 교사들이 우리가 베타 테스터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나이스 시스템의 주 고객은 학생도 아니고 학부모도 아니고 교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거는 분명히 좀 지탄을 받아야 되고 더 개선돼야 되고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되고 정말 이 나이스 시스템을 잘 살려서 충분히 더 시뮬레이션이 된다면 이런 시행착오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 일출결 마감을 반드시 해야 하냐 월출결 마감하면 되지 않을까. 저도 이게 내면화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좀 충격적인 주장이긴 한데 월출결 마감으로 하자.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가 작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AIDT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았고 엄청난 예산을 쏟았는데 그 중에 일부만이라도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활용했더라면 이런 혼란을 과연 모든 고등학교가 겪었을 것인가 이런 질의도 좀 해주셨어요. 네, 혹시 다른 쌤도 의견이 있으실까요? 네, 저도 얘기를 네, 부장님도 말씀 주십시오. 네, 그 말씀을 듣고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보면 나이스 플러스 담당자를 국회로 모셨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어봤었는데 그분은 캐리스 소속인데 사무실은 세종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잘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니까 갑자기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갑자기 원래 있었던 기능인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원래 있었다는 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그 작년에 나이스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차세대 나이스하고 나이스 플러스를 동시에 다 공개하고 가려고 했는데 차세대 나이스가 논란이 너무 커져 버리니까 나이스 플러스를 감춰놨답니다. 네. 그리고 원래 기능이 있었고요. 새로 만든 게 아니고. 근데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그 나이스 플러스 있었지 하고 교육부에서 연락이 오고 그 연결해봐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마감 기능이 없었다 이런 것도. 그래서 그분도 교사 출신이세요. 유일하게 현장을 위해서 애쓰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들이 저희들도 납득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고요. 그냥 이거는 뒤에 좀 말씀드릴 건데 지금 첫 앞단에 주신 말씀들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지점을 짚어야 될지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대학에서도 강의를 몇 번 해봤는데 대학은 학기 마감입니다. 이거 지금 학점제가 학기제로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출결을 우리가 이제 습관이 돼서 이렇게 된 거지만 학기에 마감을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나 이런 생각 다시 좀 해보고요. 아까 월 마감도 좀 충격적이라고 하셨지만 더 좀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면 뭐 어떨까라는 생각 들었고요. 나이스 클릭 수가 이제 정말 얼만큼 늘었는지도 약간 계량화 시킨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나이스 플러스 같은 경우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단이 아니었네요. 기존에 존재했던 것을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단 내어봤는데 일치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었던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 완벽한 처방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주제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교사들의 업무 가중의 하나로 수강 신청 변경 문제나 시간표 설정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업무 과부하를 좀 일으키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정지훈 선생님이 지금 그런 관련 부서를 또 맡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교육과정 부서에서 한 4.5년 실은 업무를 맡기 전에 담당했던 교육과정 부장님이 이동 수업 짤 수가 없다 자기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부서 부장인데 그걸 하면서 이 부서로 이제 끌려오면서 올해로 이제 4.5년째 맡고 있는데 짜면서 느끼는 건 와 올해도 이루었다. 내가 이거 짰구나. 이런 좀 뭐 되게 힘든 업무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누구한테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인수인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간표를 예전에 짜는 것보다 이 선택과목 이동 그룹 짜는 게 훨씬 힘들고 아이들에게 많이 접촉해서 이제 또 요청도 해야 되고 이러는 거라서 업무 부담이 굉장히 이제 교육과정부에 커졌는데 그런 업무가 커진 걸 이제 일반 선생님들은 그게 크게 많이 못 느끼시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고사계에서는 이 고사계를 갖고 이제 시험을 운영해야 되니까 이 시험 시간표 짜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처음에는 협력을 드렸었고 또 시간표 짜는 것도 실은 어렵잖아요. 이동 수업 그룹을 짜는 건 짰지만 그거 갖고 학교 시간표가 돌아가게 하려면 그 업무도 어렵고 이렇게 한 3개 부서가 3개 담당자가 굉장히 이제 고교학점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뭐 따지고 보면 2, 3학년 담임 선생님도 학기 초에 아이들별로 이제 시간표가 다르다는 걸 학부모님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별로 280명 중에 한 2-3명 갖고 나머지는 시간표가 다 다릅니다. 그럼 그거를 시간표를 아이들이 안 뽑아줬을 때 대학생처럼 본인들이 수강 신청했으니까 알아서 가지 않고 한 명 한 명 한 땀 한 땀 다 시간표를 만들어줘야 자기 자리에 가서 이제 수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이제 학기 초 2, 3학년 담임 선생님도 굉장히 부담이 돼서 저도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10명의 담임이 고생하느니 한 명이 누가 이렇게 함수를 잘 돌리면 좋을 것 같아서 시간표를 이제 짜서 들여보기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다 누군가가 감당해야 할 몫인데 그냥 고교학점제가 좋은 제도라고 이게 덩그러니 놓여 있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제 업무를 더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 계속만 생겨나는 것만 같아서
그러면 정말 수업에서는 정말 좋아졌냐? 뭐 여러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택 과목을 받아보는 제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정말 진로를 위한 선택 과목을 하는 애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이게 좋은 내신을 따기 위한 과목으로 쏠리는 경우도 많고, 그러기 위해서 결국엔 선택했던 과목을 굉장히 많이 바꿉니다. 예를 들면 일반 선택 과목에서 진로 선택 과목으로, 그마저도 교양으로 이렇게 바꾸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정말 진로를 위한 선택이냐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은 그렇게 주장하면서 바꿔주기를 요구하지만, 실은 뭐 다 알잖아요. 그게 진로를 위한 선택이라보다는 성적을 쉽게 따기 위한, 이렇게 선택을 시켜서 아이들에게 정말 무엇이 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 중에는 이제 득을 보는 아이들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위한 학교에서 해야 될 업무는 굉장히 강도가 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을 안 바꾸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바꿉니다. 제 첫 해에 100건까지 세다가 안 셌어요. 수업 갔다 오면 바꿔달라고 메시지 계속 오고. 그래서 이 문화가 너무 잘못됐다 싶어서 제가 두 번째에 한 10건으로 줄이고, 세 번째에는 그래 민원 넣어라. 난 못 바꾼다. 그 논리는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선택 과목을 골라놓고 본인이 책임지는 아이가 있고, 선택 과목 골라놓고 계속 바꿔달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걔를 바꿔주면 자기가 선택한 거에 책임지는 아이는 손해보는 거잖아요. 아싸리 그냥 죄송합니다. 아예 다 풀어놓고 지금부터 선택 다시 해, 이러면 저는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군 바꿔주고 누군 안 바꿔주고. 그런데 이제 매뉴얼에는요 마치 끝까지 바꿔주라는 것처럼 돼 있어요. 이게 그 무슨 위원회나 무슨 지원단 같은 걸 만들어서 협의해서 바꿔주라는 거지, 협의해서 바꾸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9월 말 정도 교원 소요를 내야 되고, 그 교과서 신청도 해야 되고, 그런 다음 업무들이 있는데 막 2월 말까지, 심지어 계약 해소까지 바꿔달라고 그러면 이거는 뭐 업무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정말 그 바꿔달라는 사유들을 들어보면 저는 정말 이제까지 한 100건 받아도 100건 중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하고 나머지 98건은 거의 대부분 큰 의미 없는 선택 과목 변경인 경우가 많아서 작년과 재작년은 한 건도 안 바꿨어요. 학부모가 민원 되게 세게 걸었는데 제가 상황 설명하고 했더니 결국엔 다 이해하시더라고요. 뭐 이해를 했는지는 제 생각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학교에서 업무를 진행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 이제 학기제로 올해 교육과정 바뀐 걸 제가 딱 보는 순간 뭘 먼저 봤냐면 학년이냐 아니면 학기냐. 옛날에는 이제 학기 또는 학년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과목을, 거기 학년은 딱 빠지고 이제 학기로만 구성할 수 있다고 딱 돼 있는 거 보고 제가 진짜 몇 번을 다시 읽었어요. 정말?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학기제 하면 이게 절대 안 돼? 라고 했는데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선택 과목은 애들 1, 2학기 달리 하는데 교원 소요도 1년으로 가고 행정학급도 1년을 가는데 도대체 제가 무슨 재간으로 이거를 선생님들이 만족스럽게 본인이 맡고 싶은 말을 맡으면서 이렇게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어졌어요. 그 주변에 이제 한 10개 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가 같이 협의를 해도 아무도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번 해봐야지 뭐. 부딪혀 봐야 되는 상황이고, 프로그램도 1년을 짜는 건 있어요. 1년 동안 바꾸지 않으면 행정학급을 구성할 수 있게 선택 과목 이동 수업을 하는 것까지는 지금은 있어요. 그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고교학점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학기 단위로 다른 선택 과목을 선택해 놓고 행정학급을 같이 짜서 이걸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전체 학생을 너희 힘들어도 다 돌려갖고, 예를 들어 9개 학급을 11개나 12개 수업으로 막 계속 다 돌리는 학교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 문제는 선택 과목 그룹이 한 5개 있으면 최대한 나올 수 있는 그 한 과목의 개설학급 수가 5개를 넘으면 한 과목인데도 한 명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2명의 교사가 투입돼야 되니까 이게 단독으로 빼내야 되는 업무가 이제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게 1, 2학기를 달리한다? 그러면서 행정학급을 유지한다? 이게 저로서는 제가 뭐 4년 했지만 관내에서는 제가 가장 오래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상상이 안 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업무적인 부담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뭘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이제까지 지원한 거는
순회교사를 지원했어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일본어, 중국어, 정보 이런 선택 과목군이 있는데 일본어가 막 엄청나게 많이 선택을 하고 중국어는 선택을 거의 안 하거든요. 정보는 이제 선택하면 진로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또 그만큼 선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본어가 엄청나게 터지니까 일본어 선생님이 막 24시간, 22시간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선택을 자유롭게 풀어놨는데 일본어 선생님이 무슨 죄예요. 그래서 거기다 교양을 한번 끼워 넣었더니 애들이 다 교양으로 쏠려서 일본어는 살만한데 중국어 정보가 실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에요. 저희 교육과정부장 입장에서는 이걸 교양을 끼워 넣어서 일본어를 살리려면 나머지 선택하지 않은 과목을 아예 죽여버리는 결과가 되니까 이게 이제 올해도 이걸 고민해서 넣을까 말까 이제 고민해야 되는 찰나인데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에게 좀 특별했던 부분은 실은 시간표 짜는 업무는 예전부터 만만한 업무는 아니었죠. 근데 이제 경우의 수가 또 더 늘어나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게 준비한 설계를 아주 손쉽게 수강 신청 변경을 하는 더 혼란으로 모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결국 교사의 몫이어서 민원이 오든 뭐 어떻든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교원 인사나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학년제로 돌아가는 상황인데 이 부분만 학기제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 둘의 충돌을 또 현장은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어떻게 진훈쌤 학교에서는 어떤 또 모습이 있나요? 저희도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 과목 간 쏠림 현상, 그에 따른 이제 교원의 실수 불균형, 1학기, 2학기 실수가 뭐 특정 학기는 과대하고 특정 학기는 과소하고 그리고 특정 과목은 또 이제 과대하고 특정 과목은 이제 과소한 이런 문제를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명적인 한계로 이제 갖고 있습니다. 공립이야 이제 순회나 이제 여러 이제 강사의 여유가 있지만 사립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굉장히 이제 제한된 상황인데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학기 단위라는 것을 굉장히 교조적으로 집착하고 있고 또 기준 학점 플러스 마이너스 1학점으로 과목의 그 최소 시간 자체를 굉장히 높게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과목 같은 경우 이제 3학점 일주일에 3시간이 이제 가장 그 최소 학점인데 이거를 교양 과목도 그 시간으로 그렇게 이제 편성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과목에 들어가는 선생님이 그 학교에 딱 한 명이라고 했을 때 1학기에 그 실수가 다 끝나버리면 2학기에 그 선생님의 이제 공간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고교학점제의 이 교조적인 그 너무 그 딱딱한 그 규칙을 조금 융통성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양 과목 같은 경우는 최소 학점 수를 뭐 2학점까지 조금 완화시킨다든지 그리고 학년 단위로 편성할 수 있는 일반 일부 과목을 조금 빼주는 게 필요하겠다. 모든 과목을 다 학기로 다 끝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움을 학교에 이렇게 가중시키고 있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목 시수 불균형 문제도 늘 예고가 되어 왔던 그런 문제인데 사립학교는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군요. 특히 순회교사 지원도 더 공립보다 조금 열악한 환경일 수 있고 그래서 사립에는 조금 더 제도적인 유연함을 설계해주면 어떨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주제로 가서 좀 여쭤볼까요? 말씀 주시겠어요? 네, 의견 주시면 됩니다. 네. 저 두 분의 고민이 저희 학교에서는 전혀 안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일반고는 선택 교과가 여러 개고 학생들은 다양한 선택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맘대로 막 바꾸는 것도 문제고 또 이렇게 수업 시간표 문제도 나오긴 했는데 특성화 고등학교는 사실 입학 때부터 전공이라는 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전공으로 이미 행정학급이 또 나눠져 있는 상태고 거기서부터 사실 저희는 고교학점제가 출발을 하기 때문에 보통 교과는 큰 변화가 없어요. 보통 교과는 그냥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전공 분야에서 선택권이 생기고 그 선택마저도 많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단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현행은
그러니까 한 과목 선택을 저희는 늘리지 않는 게 그게 수업 시간표 짜는 교사의 업무 경감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걸 이렇게 반기지 않아요. 어쨌든 애들을 그 학급에서 풀어서 보내면은 그만큼 학교 혼란이 가중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최소화하고 대신에 그렇다면 그 고교학점제가 잘 운영되지 않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게 타 학과 간 수업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부터 전공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내 전공을 하다 보니까 다른 과 전공도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전공 수업들을 같은 시간표에 이제 배치를 하게 되면 이제 세부 전공, 복수 전공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거는 정말 대학교에서나 가능한 시스템인데 특성화고도 이걸 학점제를 하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선택 과목 한두 과목만 하던 것을 이제 학과 간 이수가 가능한 부전공을 그래서 또 줄 수 있는 또 그것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신경 써서 고사 시간도 더 다르게 편성하고 또 시수가 부족하면 더 남겨서 그 부전공 수업을 운영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었던 건 이미 아이들이 진로가 나뉘어져 있고 그 진로 안에서 좁은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덜 고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로가 이미 많이 탐색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한 거네요. 그리고 들어갈 때부터 이미 행정학급이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또 줄어져 있는 상황이고 특성화교는 또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걸 또 알게 됐습니다. 네, 말씀 주시죠. 편하게 계속 말씀 주셔도 됩니다. 네. 이제 아까 선택권 얘기하다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 잊었는데 실은 학생들한테 선택권을 주면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이제 많이들 기대하시는데 좋아하는 학생이 소수고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학기제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애들이 5과목 선택했다면 올해는 1, 2학기 10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10과목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거의 아이들이 30과목의 안내를 최소 30과목의 안내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그 많은 과목에서 내가 해야 될 과목을 골라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담임 선생님과 상담, 뭐 진로 선생님과 상담, 교과 선생님과 상담 이런 많은 걸 해서 골라서 잘 고르는 아이도 있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진로보다는 좀 쉬운 쪽으로 쏠려서 큰 의미 없는 어떤 선택을 하는 아이들도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 선택권을 줬다면 책임도 지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의 시스템은 책임은 안 집니다. 선택만 했지 언제까지 얘네들이 선택한 걸 선택을 바꿀 수 없어라는 건 어디에서도 규정돼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학교가 다 감당해야 될 몫이 된다는 게 민원을 세게 내면 결국에는 뭐 교육청 교육부 가면 저희는 바꿔줘야 되는 현실이라 다행히 그렇게 안 하셔서 저도 그동안 버텼지 뭐 바꿔달라고 계속 하면 바꿔줘야 되고 그러면 모든 아이들을 똑같은 기준으로 이제 선택을 시키겠다는 어떤 원칙은 뭐 그걸로 이제 버텨왔는데 그걸 깨야 되는 거고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던 것 중에 그 순회교사 지원이 이게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아마 일선 선생님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게 학교에서 저희 학교가 일본어가 4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4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요. 이미 선택하기 전에 너희 몇 시간 필요해를 먼저 조사해요. 그러면 그거를 수요 조사한 다음에 교육청이 맞춰요. 맞춘 다음에 조정 작업을 몇 번 하는데 실제 선택은 거의 언제 정도 끝나냐면 한 10월 이상 가야 끝나잖아요. 근데 공문은 벌써 1학기 때부터 오면서 내년에 순회교사를 몇 명 필요하냐 과목별로 이렇게 제시하는데 저희가 기존에 하시던 선생님 외에 추가 과목을 신청하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해 일본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일본어 좀 주세요 그러면 이게 옆에 학교들이 일본어가 주세요 해서 이제 한 분의 실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안 되는 건데 그마저도 이제 교육청 단위로 좀 달라서 그냥 교육청 장학사님들이 안 돼요. 이거 많이 신청하면 감사받아요.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어서 신청했다가 제가 다시 줄였던 적도 꽤 많았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제대로 되려면 이게 고교학점제 정말 제대로 운영시켜 주려면 학급별로 이렇게 실수가 많아졌을 때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교사 인력을 좀 충원해 놓고 그것들을 뭐 인력풀로 돌려서 순회교사가 자유롭게 좀 수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해놔야 저희가 수강 신청을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받지 학교의 교사는 한 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분이 16시간
기본 평균적인 실수인데 막 24시간 하라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고교학점제에 좀 지원이 필요한 네.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강 신청 변경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결국 인력 없이는 좋은 교육은 어렵다. 아무리 취지가 뛰어나도 순회교사 제도든 어떠한 것이든 충분한 인력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역시 뜨거운 화두인데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이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면을 갖고 있기도 한데 현장에서는 그 취지와 다르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먼저 김진우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줄여서 최성보라고 하죠. 거의 밀란 수준입니다. 밀란 수준. 네, 뭐 본래 이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성취 기준 넘지 못한 학생을 사전에 발굴해서 예방지도 하고 미도달되면 보충지도 해서 최소 성취를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하자라는 굉장히 이제 좋은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초학력 지원이 어떻게 보면 더 내실 있게 효과적으로 이제 작동하자라는 것으로 고교학점제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현장에서는 이 미도달 학생이 발생하는 순간 학생, 학부모, 선생님 그리고 이제 평가 담당하시는 모든 곳에 이제 빨간 그 비상등이 막 울립니다. 미도달 학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이제 학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수준 자체를 이제 조정하고 기본 점수를 이제 많이 부여해서 미도달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편법을 많이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성취평가와 더불어서 이제 상대평가 등급을 산출하는 이제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평가의 그 최소 성취를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해서 기본 점수를 이제 많이 주게 되면 남은 배점 사이에서 상대평가 등급을 이제 갈라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이제 소수의 문항 한두 개 차이로 이제 등급이 크게 갈리는 현상이 생겨나고요. 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제 기본 점수나 수행 평가의 상한선을 이제 지정하는 방식으로 평가 왜곡을 이제 막기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 교육청과 또 학교와의 그 치열한 이제 머리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선생님들이 이 미도달 학생을 꺼리는가? 어떻게 이 선생님들은 이 교육적인 그런 그 소신과 그 원대한 그 꿈을 잃어버린 채 이렇게 이제 편법에 몰두하는가? 그거는 이 미도달 학생이 나타나는 순간 그 학생을 예방지도 보충지도에 들어가는 교사의 노력에 아무런 보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사의 당연한 업무이긴 하지만 과거와 달리 추가되는 업무이고 이 추가되는 업무를 할 유인책이 전혀 없습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 나머지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일종의 벌이죠. 교육부에서는 보충지도에 들어가는 시간 외 초과 수당 지급을 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없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은 1시간을 제하고 계산이 되는데요. 그 금액도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합니다. 결국 보충지도는 교사 입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는 구조인데요. 이런 문제를 현재의 최소 성취 보장 지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일선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네. 입니다. 김진우 선생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그 취지 자체는 기초학력 보장하는 것만큼 오히려 업그레이드 버전일 만큼 바람직하나 현재 굉장히 기초 미달들을 방지해야 되고 상위 변별력은 변별력대로 유지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평가 왜곡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특히 이렇게 과도한 업무가 발생함에도 특별한 보상은 부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는 벌과 같이 느껴지는 이런
모습도 존재한다. 그래서 좀 더 이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또 혹시 의견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는 기초학력 보장법과 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이 굉장히 괴리되어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요. 기초학력 보장법이 사실 시행된 지 또 얼마 안 된 법이니까 잘 정착돼서 이게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기초학력 보장은 그대로 돌아가고 최소 수준 성취는 또 그대로 돌아가 버리니까 이런 뭐 교사에 대한 보상이나 체계적인 지원이 안 되는 문제가 장차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유럽의 이제 선진 학교들에 졸업을 안 하고 계속 남아서 학교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유급이라는 거는 정말 상상도 못할 무서운 일인 거잖아요. 이게 갖고 있는 그 것 때문에 최소 수준 성취 보장 지도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든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맡겨준 학생을 모두 다 유급시키지 않고 다 진급시키겠다라는 잘못된 목표를 가진 것 같아요. 사실 유급은 존중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되게 혁신적으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은 학교를 좋아하거든요. 학생들이 계속 학교 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는 문화가 장차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또 평생교육으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튼 너무 논의가 커지는 것 같은데 수많은 학교들이 그 선도학교로 통해서 고교학점제를 진행을 했는데 유급시킨 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들 최소 수준 성취 지도를 하고 끝났습니다. 그 말은 최소 수준 성취 지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제 잘 한 거다. 사실 그 학생은 정말 성취 수준을 도달했을까요? 못 도달한 학생은 다시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건 유급을 통해서라도 충족되어야지 그 학생의 인생에 있어서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준비가 우리 사회적으로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유급 생기면은 그 학생에 대한 수업비는 이제 나라에서 더 줘야 되잖아요. 지금 모든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진행되는데 학생 유급됐다고 수업비 하나 더 줄까요? 뭐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는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유급된 학생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 학생도 이제 와서 또 잘 다녀가지고 졸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극히 드문 이 사례를 우리 옛날 어른들이 경험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초등학교 졸업시험 뭐 성공 못했다고 초등학교 더 다녔던 그런 세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또 그분들은 나름의 큰 아픔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의 유급이나 그러니까 내가 수준 최소 성취를 도달하지 못한 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러면 내가 정말 교육적으로 잘 배워야지라는 문화를 만들기까지 정말 머나먼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학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거기까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은 저희 좋은교사 운동회에서 이번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의견들 중 하나가 이 단위제와 학점제의 차이 중 하나가 학생들이 보다 책임 있게 수업을 듣고 학점 성취 기준을 도달해야 이수하게 되는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런데 현재 이 학점제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교사들에게만 왜 그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방금 구다주 선생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급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인식도 조금 더 포용적이어야 되고 우리 사회의 문화도 조금 더 전환되어서 조금 더 이런 미수에서 조금 더 학업에 대해서 이어가고 고민하는 과정도 존중할 필요 있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간 말씀을 주셔서 역시 제가 생각에는 놀라운 그런 발언을 또 주셨습니다. 제가 좀 더 성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추가로 주실 의견? 네. 저도 2월에 이제 교직원 연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선생님들이 192학점을 못 따면 어떻게 되냐 물을 것 같아서 졸업을 할 수 있냐 수료를 하냐 매뉴얼에는 실은 수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학사님한테 여쭸죠. 장학사님도 나도 모른다. 이건 매번 그랬어요. 이게 처음에 한 3년 전에 나왔을 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 학년 진급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학년 진급은 된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학점에서 못하면 3학년 때는 어떻게 하냐? 4학년 되냐? 나는 모른다. 그게 지금 벌써 3년이 됐는데 결론을 아직 교육부가 안 내서
제가 들은 말로는 내년 1월에 결론을 낸대요. 이미 입학했는데. 그래서 학부모랑 학생 연수를 하라고 계속 체크리스트가 와요. 연수한 거를 몇 번 했냐 체크리스트 오는데 연수할 때 가장 중요한 졸업을 하냐 못하냐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요거 처음에 이제 계획서 써내릴 때 와 진짜 이거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올해 진짜 해야 되잖아요. 예방지도를 과연 선생님이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을 누가 미도다 될지 미리 예상해서, 그것도 약간 낙인 찍는 효과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예방지도 대상이에요. 그러면 가정통신문을 받아야 돼요. 그럼 가정통신문을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아이한테 굴욕적인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조심스럽고 어떤 결과물이 객관적인 결과물이 없으면 저희가 평가하기 어렵더라고요. 너 수업 태도 보니까 예방지도 대상이 이럴 수가 없고, 뭐 저희는 그래서 중간고사 결과로 예방지도 대상을 한번 하자. 그러면 애들도 할 말 없으니까 이 점수 이대로라면 얘 미도달이야. 이런 애들을 뽑아내서 1차 지필평가 이후부터 한번 하자 했는데, 문제는 선생님들이 언제 하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매뉴얼에 보니까 교과 수업 시간에도 진행할 수 있는데 교과 수업 시간 중에 25분인가를 써서 진행한 거를 0.5 실수를 인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참 누가 이렇게 정해놨는지. 그럼 교과 시간에 걔만 데리고 25분은 어떻게 수업을 해요? 그럼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러나 이제 계획은 세워야 되니까 계획을 세우긴 했는데, 이걸 계획을 세우면서 느끼는 게, 이거 예방지도가 원래는 저희가 수업하다 보면 좀 엎드려 자고 수업 열심히 못 따라고 하는 애들을 그냥 수업 중간중간 가서 알려주고 깨우고 하면서 하는 게 예방지도인데, 이거를 저희가 3학점짜리 과목은 나중에 정말 최종 미도다라 하면 15시간을 보강해야 되는데, 그거의 50%를, 그러니까 뭐 50% 미만이니까 7시간을 예방지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7시간 예방지도를 저희가 카운트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4번을 이날 25분 했어.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출석부를 만들어서 교과별로 내부 결제 내고, 저는 이거 듣는 순간 예방지도는 포기. 그냥 계획은 세워놓되 예방지도 실수를 인정해서 그걸 갖고 얘는 했으니까 얘는 8시간만 하면 되고 얘는 15시간만, 이거 뭐 교사의 업무만 엄청 과중되는 거고, 심지어 예방지도를 A, B, C 학생을 했는데 D 학생이 미도달이 나오면 어차피 15시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너무 분노에 차 있어서 우리는 예방지도는 일단 그냥 상시 선생님이 해왔던 방식으로 하시되 출석부로 실수 인정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또 업무가 각자 부담이 되니까 차라리 미도달한 학생이 발생했을 때 보충지도 위주로, 그리고 온라인 컨텐츠가 많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대면지도와 섞어서 하는 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온라인 컨텐츠를 교육부에서 만들어서 줬잖아요. 그것도 어떤 느낌이냐면 교육부도 이제 이거 정말 미도달 시키면 문제 될 것 같으니까 아이들이 15시간 뭐 20시간 막 여러 과목들을 막 미도달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학기 말에 일주일 동안에 그걸 다 보충 지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방학 때까지 하려는데 얘네가 학교도 안 나온 애들인데 방학 때 이걸 하겠어요? 그럼 결국에는 얘네는 미도달 되고 192학점 중에 192학점을 따야 되는데, 설계된 게 190인데 그 중에 하나라도 미도달하면 얘네가 졸업을 못 하는데, 교육부도 이게 이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선생님들 이걸로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하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제도야 라는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아예 그냥 미도달 시키면 안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주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할 때 유급을 시켜야지 아이들이 좀 도달할 때까지, 실은 그건 아이들이 몫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도달시켜야 되니까 도달 지도를 해야 되는 거죠. 실은 책임지고 도달시키는 교육을 저희가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 연수를 듣는 과정 가운데 이제 내면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해야지 최대한 덜 나오고,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지 얘네들이 미도달 안 되고 최종도로 도달할 수 있게 졸업을 시킬 수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실은 교육을 시키는 느낌보다는 졸업을 시키는 그런 업무로 좀 변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드리면서 현장의 고민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결국 도달을 만들어내야 되는 교사의 그런 짐들,
그리고 그런 것을 도와야 할 매뉴얼이 굉장히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있고 심지어 졸업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도 나오지 않은 현재 상황들 이런 부분들은 빨리 갖춰져야 한다. 네, 이 부분 굉장히 인상 깊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좋은 교사 운동에서 그 기초학력 지도를 위해서 기초학력 전담 교사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최소 성취 보장 지도에서의 포인트는 그 학생을 각 교과 교사가 병렬적으로 이제 커버하는 방식인데 사실 이 미도달 학생은 한 과목에서만 발생하지 않고 여러 과목을 이제 동시에 이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 대해서 이제 전인적인 도움이 전문가의 도움이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 각 교과 교사가 그걸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학생을 이렇게 돕기가 좀 한계가 있다. 그리고 뭐 특정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과목에서 그렇게 다 미도달이 걸리는 것을 문제시 삼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닌가. 사실 어떤 학생은 뭐 이제 수학에서 좀 빵꾸가 나고 또 어떤 학생은 뭐 영어에서 빵꾸가 나는 거를 그냥 감수하고 이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전체 과목보다는 그 학생에게 걸맞는 몇 개 과목에서의 좀 집중을 해야 될 텐데 지금은 모든 과목에 미도달을 막기 위한 이런 이제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한 방식이고 이 방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 성취보다는 기초학력 전담 교사를 가지고 그 학생을 전인적으로 돕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걸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과목에 걸쳐서 미수가 나오는 학생들이 꽤 있다. 근데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학생 개개인의 발달이나 특성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도 우리가 감안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교육위에 속한 강경숙 의원실에서도 이 고교 학점제로 인해 현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최근 설문조사도 하시고 또 현장을 진단하고 보도 자료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소영선 보좌관님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 고교 학점제 보시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고 또 어떤 우려들 갖고 계신지 좀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국회 이제 교육위에 이제 국회의원님들이 많으신데 저희 의원실에서 조금 발빠르게 조금 움직였던 상황이고요. 그 이유는 한 세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정책적인 거 지금 이제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지만 그리고 그게 이제 7년 동안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선도학교를 포함해서 그런데 막상 본격적으로 시행한 현장의 문제 그리고 이거를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고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해야 된다 그러면 상당히 타이밍과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법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상당히 정무적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정책과 현장과 아울러서 정무적 판단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사실은 이제 교육부나 교육청이 잘 지원을 해야 될 문제인데 뭐 잘한다 그러면 정무적 판단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봤고 사실은 그 세 가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난이도의 그 과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 긴밀하게 좀 움직였던 흐름이 있고요. 이제 이게 보통 정말로 현장에서 박수를 받으면 이제 뜨거워지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게 뭔가 나왔다 이럴 텐데 이거는 이제 정반대인 거죠. 굉장히 뜨거운데 이거는 진짜 심각하다. 이거는 뭐가 문제가 터져도 꼭 터지겠다. 이런 반응들이 이제 의원실로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 정무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탄핵이 인용되어지는 정치 상황 속에서 지금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든 학부모님들이든 선생님들이든 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상황이 있는데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그러게 됐다. 이런 게 이제 저희들이 국회에서 이제 약간 보는 관점인데 그게 3월에 본격화됐고 그리고 교육부도 중앙부처 중에 아주 거대한 공룡과 같은 부처인데 3개 과가 연동이 돼서 이 고교학점제를 운영합니다. 한 개 과가 아니에요. 3개 과가 같이 움직이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문제를 인지를 하고 그 담당자들을 모셔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는데
너무 안이하더라고요. 2월 달에 모셔서 안이해서 그냥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그냥 잘 가셔서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했던 상황이 시작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액션을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보셨겠지만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2월에 한국경제신문에 이제 단독으로 나왔던 게 학부모 설명회를 얼만큼 했는가 이거를 봤어요. 그때 이제 아마 시도교육청에서 저희들 의원실로 굉장히 많은 전화가 왔는데 4월에 학부모 설명회 때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7년 전부터 준비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3월부터 시작인데 어떻게 3, 4월에 하느냐. 저도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그건 아닌 것 같다. 최소한 이걸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왔는지 학교나 교육청에서 답을 정확히 줘야 된다. 이제 그때 그 학부모 설명회 비율이 20%가 안 됐습니다. 전국 고등학교에. 이제 이게 하나가 터졌었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교육부의 담당자들이 뜨거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교사노조 연맹이라고 하는 이제 큰 한국을 대표하는 단체하고 협업을 해서 연맹 자체로 3,037명의 설문을 하게 되는데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앞서서 이제 많은 지적을 해주신 게 그대로 이제 데이터에 드러나는데요. 훨씬 심각했습니다. 출결 처리가 수업에 지장을 준다 94%. 변화된 출결 처리 지침과 담임 제도가 부적합하지 않다가 98%. 거의 100%에 가까운 비율이고요. 교육부와의 준비와 지원이 안 되었다 97%. 뭐 이렇게 엄청 최성보 같은 경우도 거의 98%에 달했었고요. 이수 미이수 현장에서 적용 불가능하다. 또 90%로 상회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선생님들이 약간 결집하는 현상이 생겨서 굉장히 높은 수치가 있을 거라고 봤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이야기들을 정확히 해줘야겠다 해서 이제 국회 기자회견을 그때 이제 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좀 더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교원 단체들과 정책 그 위원으로 계시는 그분들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소가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실도 저희 강경수 의원실만 한 게 아니라 교육위에 여러 의원들이 함께 하면서 그 전국적인 설문을 4월 9일 얼마 안 됐죠.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응답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9,485명이었는데요. 이것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느냐 19.6%, 2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10명 중 8명은 회의적이다.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교육 당국의 지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12.6%인데 10명 중 1명 정도만 교육부나 교육 당국이 조금 지원해준다 이렇게 느끼고 나머지는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도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20%, 회의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10%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교육 문제가 아까 그 한국경제신문 단독 보도 안에 이제 처음 등장한 게 1,000만 원짜리 컨설팅. 고1 학부모님들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이제 대입을 3년 앞두고 있으면서 고교학점제를 3년 동안 마주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나오면서 설문을 넣어봤는데 그게 78.5%입니다. 이 사교육비 팽창에 교육부 책임이 크다가 사교육비 책임이 교육부 책임으로 70%가 넘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성보 같은 경우가 57%가 학교에서 알아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좀 실제적인 데이터 같습니다. 선도학교 포함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신 분들이 정말로 짜내서 하신 비율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 학교하고 선생님들이 그 과목 이수 포함해가지고 판별할 권한을 정말로 보장받고 있는 거냐 한 30%, 31.3% 나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정말 최악의 정책 상황과 현장 상황인데 그 데이터 수준으로는 10%는 거의 이제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고 교육부가 한 20% 그래도 좀 잘하겠지 이런 거고 현장은 10%를 더 높여서 쥐어짜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데이터를 좀 봤던 흐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국회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국회 토론회에서 이제 여러 그 의견들이 표출이 됐는데 현장에서도 좀 다양한 스펙트럼이 좀 보였습니다.
좀 강경하게 이거는 지금 스탑 시켜야 된다라고 하신 분도 있었고, 중간 지점에서 그래도 좀 같이 노력하고 소통하고 풀어나가자가 있었고, 아니다, 이거는 취지가 좋기 때문에 교육부도 변화할 것이고 교육청도 변화할 것이고 현장에 노력하신 분들이 선도학교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흐름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한된 걸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나이스 플러스 포함해가지고 나이스 전면 개편을 해야 된다. 그 학생 단위로 학점제가 학생들의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그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수업, 뭐 출결, 보충하는 거, 평가 기록하는 것도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아까 클릭수 말씀드렸는데 그런 지적도 디지털 행정도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성보 기준과 보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가 지침이나 수당이 책정되지 않으면 이건 어렵다. 이건 이제 토론회의 전체적인 방향이었습니다. 학점제가 갖고 있는 정합성을 대입 절대평가나 성취 기반해서 정확하게 안 만들어지면 대입하고, 이거는 상당한 제도적인 그 구조적 오류나 모순에 빠진다라는 거였고요. 그다음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과목 개설의 인력 확충 문제, 탄력적인 시간표 문제, 이걸 지원하는 그 늘봄 학교 할 때 늘봄 지원실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교육부가 마음 먹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교학점제는 그런 지원과 관련된 인력이나 조직 같은 게 안 나온 상태였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선생님들 말씀 속에도 나왔지만 학교 간 격차, 지역 간 격차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가면 더 벌어지거든요. 아까 선생님 교원 단체나 전문가 그룹에서도 이런 스펙트럼이 다양한 게 학교 간에도 있고 지역 간에도 있다 그러면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되거든요. 이미 우리가 확인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는데, 순회 강사 문제, 사립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교육과정에서 온라인 학교도 법률이 통과되고 그랬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될 건가, 그냥 클릭만 하게 해서 이수하게 할 건가, 어떻게 좀 내시로 할 건가, 그 다음에 실태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제 요 정도고요. 이제 마지막 좀 드릴 말씀은, 지금 아까 이게 학점제잖아요, 제도가. 근데 학기제로 운영하고 있는 거는 법률이 없습니다. 지금 초중등교육법 48조 2에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법률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들입니다. 뭐 필요 적성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한다. 근데 지금 그 정책 용어에선 진로 적성을 붙여서 쓰거든요. 근데 법률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로만 돼 있고요. 진로를 필요 적성 능력에 따라 해요. 이게 법률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법제를 할 때는 상당히 의미 있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 적성 진로를 왜 같이 놓고 쓸까, 이것도 좀 저는 짚어봐야 한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이제 중요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지원센터입니다. 이 지원센터는 시행령에 가면 아주 자세히 되어 있는데요. 교육부 지원센터하고 교육청 지원센터가 뭐뭐뭐를 해라고 정확히 되어 있어요. 한번 소개해드리면, 교육부는 정책 개발해라, 자료 수집 분석해라, 연수자료 연구 개발, 교원 연수 지원해라, 그 다음에 원활하게 운영하고 개선해라. 이게 교육부 지원센터의 핵심 그 과제로 시행령이 들어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해라, 자료 수집 분석해라, 원활한 운영하고 개선을 위해서 지원해라. 똑같죠, 지원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지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초반에 지원 잘못하면요,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 거고요, 더 많은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인정기준하고 학점수를 교육과정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이게 시행령의 첫 번째 나온 구절입니다. 학칙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게 이제 학교 자치하고도 맞물려 있는 거죠. 근데 그 교육부의 논조를 자세히 보면 이제 책임 전가로 비판을 하는데, 학교 자치하고도 이게 이중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학교 자치가 잘 되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잘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알아서 해라고 하고 책임 니들이 져, 그리고 그게 학교 자치야, 이래버리면 문제가 커진다는 생각을 좀 전해드리면서요, 뭐 국회에서도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말씀 주셔서 간단하게 제가 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정책이 7년간 준비해온 정책인데,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안일한 상황이 있었다. 그 예가 학부모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안일함들 조금 지적을 하셨고요. 실제로 그로 인해서 현장 교사들이 뭐 좌절과 회의감을 느낄 만큼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반응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재송부를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것처럼 학교가 스스로 지금 쥐어 짜내고 있는 그런 상황도 목도하고 있다. 그리고 사교육 컨설팅도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상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시스템 뒷받침이라든지 인력 확충과 같은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고, 특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학점제이지 학기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서 지금 교육부가 자율성이라는 이름 안에 학교에게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존중하되 충분한 지원과 책임을 함께 할 때 또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실은 작년에 올 초였죠. 작년이었나? 교육부 고교학점제 토론회에 가면서 좀 논문들을 좀 많이 찾아 읽었었는데요. 좀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는 교사들의 특징이 선도학교나 앞서 고교학점제를 좀 긍정적으로 경험한 경우에 이건 해볼 만하다라는 반응들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우리 구다슬 선생님께서 지금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다슬 선생님 입장에서 선도학교는 지금 어떤 상황이며 또 긍정적인 면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부분도 한번 또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를 또 이제 서울시 교육청 단위에서도 일반고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와 직업계고 선도학교를 또 따로 잘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니까 직업계고 선도학교로서 저희의 최근의 경험들은 그걸 이제 좀 더 위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 내용들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얼마든지 운영 사례집을 통해서 또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쭉 읽고 왔는데요.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이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기 전공, 거기서 세부 전공, 타학과 전공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경험해 가면서 진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것이 이제 취업이나 대입으로 잘 연계되는 것을 저희는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특성화 고등학교의 중요한 문제점이 뭐냐면요, 아이들이 교육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 일반고는 대부분 그냥 뭐 그 교사 있고 학생이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특성화 고등학교는 실험 실습비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저희도 이제 제과제빵 하는 아이들 막 그 한 달에 쓰는 밀가루 양 막 그런 거 다 계산해서 다 사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특히 실습비 지원이 고교학점제 예산에서 그 선도학교 예산에서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교육 활동이 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예산 지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충분히 따내야 될 이유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육 현장이 잘 운영되게 되는데 이런 좋은 장점들을 보고 있는데 얼마나 이 사업을 싫다고 할 수 없잖아요. 덕분에 이제 그 공간도 혁신이 되었습니다. 고교학점제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공간 혁신이 참 많은 돈이 들어갔고 아이들 실험 실습비도 그렇고 보조 인력도 저희가 이제 고교학점제 전담 인력이 또 붙었었고 게다가 이제 선택 교과가 좀 더 생기다 보니까 계속 교사들만 고생시킬 수 없잖아요.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는 산업 인력을 모셔다가 강사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 역시 또 강사비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도학교들이 작년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지원을 받았는지 찾아봤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전체에다가 줬던 예산이 34.7억입니다. 34억을 그 서울시 70개고 특성화 고등학교 선도학교에게 줬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올해 이제 전면 도입됐잖아요. 전면 도입됐으니까 모든 특성화고가 선도학교처럼 이걸 잘 운영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야 될 텐데 14억 줬습니다. 올해 책정된 예산이 14억이고 그래서 저희 학교도 작년 재작년 그 전에 있었던 정말 아이들 실습비 빵빵히 채워 넣어서 애들 하고 싶은 수업을 만들어 줬었는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사실 3월 한 달 동안 아이들 좀 되게 미안하게 수업을 했습니다.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 대체 왜 국가 세수는 감소했을까? 막 거기까지 막 생각이 들었는데 뭐 돈 달라는 얘기는 어디나 다 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 고교학점제라는 이 소중한 정책이 이제 갓 태어나서 걸음마를 걷지 않았습니까? 얘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이유식 먹인 걸로만 충분하지 않아요. 이제 어린이가 먹을 수 있는 밥을 주려면 더 비싼 밥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교학점제 하지 말자? 안 됩니다. 이 고교학점제가 잘 정착이 돼서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학교가 변화되면
그래야 나중에 평가가 바뀝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수능 그러면서 수능이 학교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할 겁니까? 수능의 위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저는 이제 특성 보니까 옛날부터 체험을 했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 인생과 그 교육에 관련된 소중한 경험을 했는지가 결국에 그 아이가 어느 대학에 또는 어느 취업처에 나가는지에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이거를 잘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를 진행을 잘 시켜서 아이들이 정말 그거에 맞는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제 선도학교에서 근무하시면서 아이들이 진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흥미로워하는 모습이 보였고 고교학점제가 이런 장점이 있구나를 직접 경험하셨다는 말씀이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게 전제가 있었는데 공간혁신, 강사 인력 지원, 전공 물품 구매 충분한 지원이 있었다. 근데 이번에 전면 도입되면서 그 지원이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되면서 오히려 학교에서 경험하는 수준이 퇴보하는 그런 경험도 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말씀에 또 일치되는 지점이 이 고교학점제가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력 지원, 공간 혁신 여러 가지 물적 뒷받침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특성화고라서 전공이 정해진 상황이 있다고 했는데 또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의 본질이 대학 입시나 평가와도 아주 직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진호 선생님께서 한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이들이 이 고교학점제에서 이제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진로에 따라서 선택하기보다는 앞서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성적이 잘 나올 과목을 우선순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내신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평가만, 그래서 상대평가 등급을 하지 않았던 숨통이 트이는 그런 과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2022에 와서 그마저도 다 상대평가 5등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3학년까지 거의 대부분의 과목이 다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학생들은 내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거를 어떻게든 이제 피해 보려고 조금 더 이제 쉬운 과목, 그리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죠. 진로에 따라서 선택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소수입니다. 이 점이 이 고교학점제 실패의 아주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고교학점제 하면서 이제 절대평가를 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강하게 계속해서 이제 졸기차게 좋은교사 운동에서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특정 그 교원단체 그리고 또 지방의 일반고에서는 내신을 가지고 상위권 대학을 가야 되는데 내신마저 이제 무력화되는 것은 자사고 특목고 강남권 학교를 위한 그런 입시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반론을 펴면서 일종의 타협안으로 그렇게 이제 전부 상대평가로 해버리게 됐습니다. 일부 아주 소수 사회과학 융합선택 과목 정도만 절대평가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3학년 1학기까지 굉장히 그 과목이 들어오는 경우가 제한적인 거죠. 또 하나 더 안타까운 것은 정시 40% 선이 2018년부터 여지껏 아주 공고하게 그 작동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형의 정시 선발 인원을 40% 이상 해야 된다는 것이 주요 이제 15개 대학에 그렇게 적용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우리가 고교학점제를 해서 학생의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고 또 학교의 여러 이제 성취평가의 수행평가나 이제 학교 활동에 충실하게 한 아이들이 대입전형에서 들어갈 문이 정시로 이걸 어떻게 쓰겠습니까? 수능 성적에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되겠습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걸 이제 활용하게 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포션 자체가 주요 대학 한 30% 정도 선밖에 안 됩니다. 정시 40%, 뭐 교과전형 30%, 실기전형 빼고 나면 한 30% 정도 좁은 문에 고교학점제 충실하게 간 아이들이
밀집하다 보니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이 최근에는 일부 대학 같은 경우 논술 경쟁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진다. 열심히 진로에 따라서 과목 선택하고 학교 활동 충실하게 했지만 결국에 대입에서 이게 성과를 보기가 너무 어려우니 그냥 편하게 내신 따기 쉬운 과목으로 하고 정시 준비하는 게 서울 일반고에서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난 곳이 이제 강남권 또 사교육의 그 목소리를 또 안타깝게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또 정치적인 그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공정한 입시가 이제 수능이다라는 정말 왜곡된 그런 발상 속에서 정시 40%의 앞에의 장벽 그리고 뒤에 내신 상대평가의 그 장벽 그 두 장벽 사이에 비좁은 틈에서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정착할 수가 없는 지금 그런 토양입니다. 이 속에서 사실 이제 행정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최성보라든지 출결 문제라든지 이런 게 더 학교 현장을 이제 들끓게 하고 있다 보니 사실상 고교학점제는 안타깝게도 침몰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저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우리 좋은교사 운동도 그렇지만 정말 애정을 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왔었는데요. 이 난국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 정치적인 큰 결단으로 교육개혁을 돌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남, 자사고 특목고, 수능 사교육 시장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인터넷에서 정시 축소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확대하겠다라고 하면 댓글에 막 수능 확대하자라는 그 논의가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돌파할 수 있는 정치적 결단 그리고 또 내신 상대평가를 우리가 교육적인 입장에서 포기하고 지방에 있는 일반고 그리고 또 이제 특정 교원 단체에서 그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런 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결단 양쪽의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의 양쪽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개혁이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정치적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지금의 난국을 풀어갈 수가 없고 저는 6월 3일 대선에 이제 어떤 대통령이 당선될지 너무 이제 기대되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 해결해야 될 수많은 난제 중에 사실 백년지 대계로 이 교육의 이 보수와 진보를 양쪽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돌파해 갈 수 있는 강력한 교육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정치적 지도자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고교학점제의 실상은 안타깝게도 성적 유불리에 따른 선택 왜곡이 너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대평가제가 그 기저에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오히려 진로에 따른 선택이 소수에 처하는 그런 현실도 있다. 고교학점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런 상대평가제의 틀에서 벗어날 필요도 있고 또 대입 전형 역시 고교학점제가 이런 취지가 적극 반영된 전형이 좀 확장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러한 이익 집단의 목소리를 뚫고 나아갈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며 그러한 대선 후보를 또 기대하신다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우리 좋은교사 운동이 대선 공약 10가지를 앞으로 나올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발표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 또 김진우 선생님의 목소리가 담긴 그런 공약들을 한 번 더 말씀드릴 테니까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영선 보좌관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교육에 속한 의원실에서도 앞으로 계속 이 고교학점제를 세심하게 모니터링 하실 생각이시잖아요.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의원실 한 개 의원실의 계획이라기보다
앞으로 정치권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까도 이제 김진우 선생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아까 그 선생님들의 의견 그리고 최근에 국회에서 있었던 일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 심각한 문제 상태의 초입 단계에서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스펙트럼 얘기도 했는데 많은 것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게 오히려 건강하게 많이 얘기될수록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오늘 토론회에서 정말 저도 많이 배워갔고요. 이걸 또 의정활동에서 현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많이 체크를 했던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사실은 이제 대선 단계입니다. 앞으로 2개월간 대선 기간에 교육 쪽의 의제가 어떻게 세팅이 되고 어떻게 새로운 정부가 추진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단계인데 아쉽게도 지금 교육 분야는 정치권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유권자의 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정치인들의 판단들이 좀 많이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은 교사 운동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다른 단체들 그리고 여러 시민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교육이 중요하다. 사실은 대한민국은 초반에 48년 해방 이후부터 그 교육 분야를 국가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축으로 봤던 국가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굉장히 이제 쪼그라든 상태인데, 많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대선 때 새로운 정부에서 관심을 기울이든 안 기울이든 그 중요성은 역사적인 토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들이 더 면밀하게 봐야 될 부분은 아마 지금 흐름으로 가면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의 쏠림 현상 때문에 그쪽에 계신 분들이 얼마만큼 실력 있게 그리고 소통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올해 중반 후반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때 고교학점제는 이미 벌써 이제 1학년 시기가 마무리돼가고 수요조사도 끝나고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될 텐데 더 중요한 게 내년입니다. 내년 26년 6월에는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이 중앙정부의 그 고교학점제의 스탠스가 어떻게 치유해지느냐와 동시에 내년에 교육감들이 어떤 공약으로 고교학점제를 들고 나올 것인가. 그리고 뭐 소위 보수 진보 교육감으로 나누긴 하지만 이 문제는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어떻게 제대로 작동되게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실력 있는 교육감들이 등장해 주는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사실은 저희가 100년 되게 이렇게 말씀 주셨었는데 이 2022 개정교육과정하고 25년도 이번에 도입된 고교학점제하고 28년도에 대입하고 이걸 맞추려고 했던 그 정책 입안가들의 노력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현 정부 들어서면서 다 틀어진 겁니다, 지금 이게. 근데 이제 28년 대입이 4년 예고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4년 예고제에 정말로 현장을 위한 건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차라리 그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폐기하고 30위부터나 아니면 당장 진짜 국민들이 동의한다 그러면 28년은 이제 예고한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29년, 30년, 31년을 상정을 하고 정말 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흐름에서 저희 의원실 포함해가지고 그 국회 교육위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 의제가 잘 세워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 안타깝게도 이제 정치적 관심이 교육에 그렇게 크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그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노력해 주실 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교육감 선거도 아주 중요한 상황이고요. 원래는 22 개정교육과정, 25 고교학점제, 28 대학 입시 제도가 한 틀에서 잘 설계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이 안타깝고 4년 예고제에 대해서도 다시금 이렇게 성찰하면서 우리의 교육 개혁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좀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좀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 애써주시겠다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네, 끝으로 현장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혹 유튜브 선생님들께서 올리신 의견이 있다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관악중학교의 이봉수라고 합니다. 좋은 교사 운동 정책위원이고요. 저도 이제 논의됐던 내용들은 뭐 더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드는 생각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요새 이제 자율전공이나 이제 무전공 이런 게 확대가 되는 상황에서 저는 고교학점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꼭 필요한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를 들면은 고교학점제가 이제 진로를 모색하는 건데 자율전공 이런 거는 다시 시작하자 약간 그런 거란 말이에요.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고교학점제가 꼭 필요한 것인가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좀 본질적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탄핵이나 이제 이런 이 국면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시민사회 관점에서 고등학교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 이 진로로 가는 걸 상수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뭐 중학교에서 우리가 어떤 시민성을 잘 키우는 게 쉽지 않고 또 시민성은 고등학교에서 꼭 피워야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기에 시민성보다는 우리가 진로 모색에 과연 집중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저도 뭐 현장의 고등학교 교사 경험으로 그 3년을 우리가 진로 모색을 했다고 해서 진짜 그 진로 모색이 되는 경우는 과학고등학교나 일부 자사고를 제외하고는 전 그런 경우는 별로 못 봤거든요, 사실. 약간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약간 뭐 특성화고는 약간 예외로 하더라도 이게 진짜 그런가? 우리가 좀 솔직하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까지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은 좋은 시민성을 어떻게 잘 길러낼 것인가. 그게 오히려 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또 하나는 이거 좀 소소한 건데 어쨌든 3분의 2 수업의 양 확보가 중요해서 이제 3분의 1 한 건데 그럼 병결이면 어떻고 무단결이면 어떠냐. 결석이면 결석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교사 입장에서는 결석 체크하면 되는 거고 인정결은 마지막에 이제 담임이 인정하면 이제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지. 이거를 옛날 방식으로 그걸 소소하게 뭐 아프냐 안 아프냐 또 아시다시피 또 그러면 또 무슨 우리 결석 신고서를 또 써야 되고 그런 쓸모없는 소비를 왜 하는가. 우리 대학교 때 보면은 교수님 물어보지 않잖아요. 너 아파서 안 왔냐 뭐 때문에 안 왔냐 물어보지 않는데 왜 우리는 이걸 계속 물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25년 교직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 어떤 우리 교육개혁에 기울어진 운동장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교육 관료들의 관료 시스템 개혁이다. 근데 이걸 아무도 손을 대고 있지 않은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관료들이 뭐 교장 교감으로 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나중에 되면 우리가 더 전문가고 막 우리가 막 알려주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교육청이 교육 지원을 하려고 만든 조직인데 뭐 짧게는 몇 개월 만에 다른 데를 가고 그리고 어떤 그 염두에는 나중에 교장 교감을 할 생각을 염두에 두고 뭘 한다는 거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좀 우리가 만약에 이제 교육 대개혁을 한다면 이건 명확하게 좀 선을 그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관료로 갈 사람들은 관료로 가서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터지고 있는 나이스 사태 같은 경우도 만약에 어떤 그 전문적인 관료가 이 나이스 그 담당만 한 6년 했다. 그럼 고인물이니까 뭐 다 꿰뚫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아니고 뭐 계속 바뀌니까 우리보다도 잘 모르고 본인은 전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본인들은 본인들 수준에서 최선을 다했겠지만 이 현장에서는 이게 개선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좌관님도 계시지만 그 문제는 사실은 가슴 아픈 일이죠. 이제 그 이미 들어와 있는 분들 입장에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의 교육 개혁을 생각해 볼 때는 이건 좀 명확하게 좀 선을 긋고 이제 다시 출발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에 혹시 답변을 좀 주실 분이 계실까요? 저 드리고 싶은 네네. 또 중학교 선생님이시니까 네네. 자유학기제가 도입됐던 게 중학교에 이제 1학년에 탁 치고 들어왔던 역사가 우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생각을 해보면 그때 처음 들어왔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냥 됐던 역사를 이제는 어느 정도 꽤 정착이 잘 돼서 그냥 자유학기제의 필요성과 이게 굴러가고 있는 현실이 어느 정도 잘 정착과 받아들여짐이 된 것 같다는 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들이 이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자유학기제를 또 잘 된 측면과
또 이것도 유명무실하다라는 측면이 동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아이들도 계속 자기가 전공을 선택하고 왔지만 여전히 흔들리고 진로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중학교 때 고민하고 고등학교 때 고민하고 대학교 때 고민하고 대학교 졸업하면 고민 안 합니까? 대학교 졸업하고도 얼마든지 계속 고민해 가는 게 우리 인간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평생교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해야 되는 거고 정책적으로 그것이 잘 뒷받쳐지는 것이 결국에 시민성과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기 능력을 펼쳐 나아가는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된다는 거는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마지막에 관료에 대해서도 네 그것도 대부분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자유학계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씀을 네, 메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보좌관님 존 듀이 전공자시잖아요. 존 듀이 전공자로서 또 한 말씀 안 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진로하고 시민성 얘기를 나눠서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본래 취지는 그 지금 선택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하고 그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이 이제 학기제고 아니 학점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사실은 고교 교육, 중등 상급에서의 교육이 어떤 과목이든 그게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진로하고 시민성이 다 깔려 있어야 되는 게 원래 그 지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행정적인 거, 그 다음에 실제로 수업이 막 이렇게 업무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중요한 담론들이 이렇게 잘 퍼져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사실 이러려면 선생님들이 약간의 여유를 갖고 그리고 이런 것들 논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대신에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대학의 자율전공, 이 세 가지 지금 흐름들은 한번 객관적으로 전문가들과 현장이 한번 소통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관료 시스템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의 대안을 말씀 주신 거고요. 그 외에도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에 한 가지 그냥 반대의 반대는 아니고요. 교육부만 얘기를 하자 그러면 그 700여 명 정도 되는데 교장교감으로 나갈 전문직은 100명 정도 조금 남짓입니다. 나머지는 다 고시 패스한 고등학교 때까지만 교육을 알고 있고 고시 때 이제 자기가 교육부를 선택을 한 건데 그 선택이 거의 마지막 선택이거든요. 선호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이렇게 된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예전에 고시 없애자는 얘기가 있었고요. 교육만 따로 하자 그랬는데 둘 다 현실성은 없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의 문제부터 같이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럼 일하는 형태를 그 함께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굉장히 그 관료주의적이면서도 형식적이면서도 현장과 동떨어져 있고, 대신에 정치적인 그 야욕, 욕심 이런 것들은 똘똘 뭉쳐 있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이제 대통령이 뽑히고 국정과제가 만들어지고 자기한테 미션이 떨어지면 정말 사력을 다해서 하는 것도 또 맞는 것 같아요. 그게 현장하고 잘만 일치되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점 같고요. 고교학점제는 지금 7년이라 그러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4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3년이거든요. 이것도 나눠서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잃어버린 3년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한번 잡았는데 4년 동안 했던 일과 3년 동안 했던 일을 좀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그 과거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네 그렇게 하시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뭐 우리 자유학기제는 좀 설명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올해 중학교 처음 온 거라고는 뭐 설명 따로 안 드리고, 제가 그 아까 말했던 시민성 이제 시민교육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일단 그 전망이 없다. 우리가 고교학점제를 얘기하면서 그 전망 자체가 좀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는 좀 확실하게 그 전망이 같이 나가야 된다. 특히 요새같이 탄핵의 국면에서 우리가 그 얘기는 좀 중요하게 좀 취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고교 학점제를 모든 나라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는 그러면 교육을 못하는 나라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좀 뭘 하나를 되게 무슨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기보다는 아까 말했던 시민성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말하는 그 대입의
뭐 자율 전공이나 이런 걸 다 고려해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로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거를 좀 전면적으로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마치 이거는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실 저도 고교학점제 아시다시피 되게 이제 찬성 많이 하고 되게 지지하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현장에 계속 있어 보니까 느끼는 거는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능할까 그런 생각 솔직히 드는 면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고민들이 같이 돼야 고교학점제를 하더라도 좀 최선의 고교학점제가 나오고 만약에 아니더라도 뭔가 새로운 좀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전 인천 신영고등학교에서 근무했던 김대현인데요. 오늘 쭉 논의됐던 주제들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들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고교학점제를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학생들의 과목 선택 이거 중심으로 이제 논의들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또 교육부조차도 그 틀 속에서 논의된다는 거 상당히 아쉽고 왜냐하면 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겉으로는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사의 수업을 바꾸고 평가를 변화시키고 나가서 고교 체제까지 바뀌는 것이 다 이제 하나로 어우러져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뭐 고교 학점제라기보다는 그냥 과목 선택제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고교 학점제가 좀 잘 유지되길 바라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생다운 이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거로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출결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정책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출결 사유가 너무 많다. 출석 인정 결석이란 말은 네모난 동그라미란 말과 같지 않겠느냐. 그래서 출석 사유를 좀 줄이자. 지금 어쨌든 그 이수 미수의 기준이 출석 교과 수업 실수의 3분의 2니까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상고 이런 걸 제외한 경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결석은 이유를 불문하고 다 결석으로 처리를 하고 그 3분의 2를 넘지 않으면 이수하는 걸로 하면 훨씬 현장에서 이런 출결에 드리는 업무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교육부 쪽에 좀 이렇게 지침이나 규정으로 좀 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소 성취 기준 보장도 사실은 이 학점제를 하면서 저희가 연구학교, 선도학교 하면서 항상 요구했던 것이 이제 단일수를 줄여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192학점으로 줄었는데 저희가 요구했던 것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최소 성취 기준을 유지한다면 좀 어려움이 있고 제 생각에는 192학점을 신청을 해서 수강을 하되 180학점 이상 이수를 하면 졸업시키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전체 이수학점 수를 좀 더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전에 이제 학점수 줄이자고 얘기했을 때 교육부 담당자가 아직 생각해 안 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일본 교육과정을 살펴봤는데 제가 정확한지는 지금 벌써 그것도 한 6, 7년 지나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일본은 우리랑 달리 이제 학년제로 하고 또 시도 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규정할 수 없지만 고등학교가 한 150학점 정도 되더라고요. 교과가 제 기억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뭐 창체 포함해가지고 창체 포함해서 한 180학점 정도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192학점이니까 180학점 이상 수료하고 졸업시키고 거기에도 못 미친 학생들에 대해서는 또 최소 성취 수준 보장하는 그런 걸 또 할 수 있으면 훨씬 부담은 줄어들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학점 수를 좀 더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보좌관님 학교 학칙 같은 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연구학교, 선도학교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학교 학칙을 수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학칙에 학점제에서 할 수 있는 과목 선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수 배정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그거를 학교의 규칙으로 또 다시 세분화하고 거기에 따라서 했을 때 과목 선택과 그 변경에 대한 민원들을 그걸로 이제 안내를 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얼마나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느냐 여기 집중하다 보니까 학생이 희망하더라도
학교 사정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저희는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과목 개설 기준은 첫 번째 교사 수급, 두 번째 교실 수급, 세 번째 학생 희망 이렇게 해서 하고 네네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변경은 10월까지는 가능. 그 다음에 10월 이후에 바꿀 때는 그 학생의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과목의 개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뭐 그럴 경우에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기가 아니라 연도가 넘어가서 이제 겨울방학 직전에 하게 되면 이제 1대1 교환 아니면 안 바꿔주는 이런 식으로 규정을 미리 다 안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칙의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학업 성적 관리 규정 이런 쪽에다가 이렇게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물론 그 선택 과목 받고 시간표 적은 일 자체는 엄청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힘든 일인데 그래도 이렇게 했을 때 민원도 줄이고 학교가 훨씬 더 선생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하면 들어주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게 하자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니까 훨씬 운영하는데 좀 그것이 좀 네네 그게 됐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사실은 여기도 나지만 학점제 그 지난 수요일 날 있었던 그 국회 간담회 거기에서 보니까 그 학생의 그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고교학점제의 이제 취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고교학점제가 완성되었을 때 모습은 될 수가 있지만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때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선생님들도 선생님들이 하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교육부는 교사를 설득하려는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특별히 거대 노조와 교원단체에서 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교사를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정말 한번 해서 학점제에 대한 좀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소수의 선생님들이 아둥바둥 이거 지금 한번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너무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들을 좀 교육부가 아까 고전의 말씀처럼 뭐 지원센터가 법으로 규정됐다고 했으니까 이런 거를 좀 설치를 해서 운영하라라고 압력을 좀 넣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선생님들의 수고를 줄이고 또 학점제가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지금 상대평가 그다음에 정시 40%라는 그런 샌드위치에 껴있는 것들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는 사실 이제 학점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만신창이가 되는 모습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고 상당히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사에게 닥치는 그 어려움, 부담 이런 것들이 지금은 무척 과도한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소해 나가도록 우리가 이제 그 길을 좀 열어 나가면 요즘에 아이들 청소년들 그렇지 않아도 학령 인구가 줄고 있는데 자살률이 지금 박근혜 정부 이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면을 고려했을 때 학교가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좀 더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대현 선생님께서는 우리 아주 선구적인 고교학점제 학교인 신영고에서 업무를 또 담당하셨죠. 그래서 이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진짜 좀 새겨드릴 게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학식에 관해서 우리가 또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도 저는 많이 했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육 전문가 네 분을 모시고 현장 진단 간담회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네 분의 패널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함께 경청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교사 운동에서는 고교학점제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 정책들을 계속 점검하면서 학교 현장이 더욱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기울여 가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